태종이 실시한 정책으로는 대표적으로 육조 직계제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의정부 서사제로 운영됐는데 의정부 서사제에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정승이 의정부에 모여 각 부처의 보고를 받은 뒤 셋이 회의를 통해 이를 모아서 왕에게 보고를 올리는 방식으로 3정승의 권한이 큰 데 비해 육조 직계제는 6개 부처에서 직접 왕에게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3정승의 권한이 대폭 축소돼 버립니다. 따라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하면 왕이 직접 각 부서의 정책에 관여하게 되므로 왕권은 강화되는 반면 신하들의 힘은 약화되고 말죠. 이렇듯 외척 세력과 공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도 왕권 강화를 추구한 태종이지만 그렇다고 태종이 오로지 왕권 강화만을 위해 막무가내로 신하들의 권한을 축소하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태종은 황희와 같이 자기 의견에 반대하고 직원을 아끼지 않는 관료들을 중용했으며 사관들이 모든 정책의 결정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 후세의 평가를 두려워하도록 했는데요. 한편 태종의 정치 방식이 가진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왕으로서 이루고 싶은 왕권 강화와 유학자로서 이루고 싶은 유교적 이상국가 실현이라는 두 목표가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유학자들이 생각한 이상국가는 왕에겐 주어진 힘이 별로 없고 대신 유학을 깨우친 능력 있는 여러 신하가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유학자 출신 신하들은 자꾸만 태종의 정책에 태클을 걸어 태종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은 경연제도를 통해 태종에게 계속 공부를 시키고 사관들은 태종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했으며 대관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종의 정치 행각이나 일상생활을 비판했죠. 하지만 태종이 누굽니까? 이미 권모술수와 신하 길들이기에 통달한 정치 천재 아닙니까? 태종은 여러 방법으로 이런 신하들의 통제에 반항하는데요. 태종은 이미 젊은 시절 문과에 급제한 문인 출신이기에 경연장에서 오히려 태종이 높은 학식으로 신하들을 압박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했으며 사관이 너무 심하게 사생활까지 간섭해오자 이들을 국문하고 유배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 태종은 왕인 동시에 유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선을 넘으면서까지 신하들의 권한을 축소하려 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대간이 비판하고 탄핵하는 대상은 왕뿐만 아니라 대신들도 포함됐는데 이 대신들도 대간이 못마땅했는지 대간의 힘을 축소시키려는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자 태종은 그리하면 대간의 힘이 크게 위축될 테니 그럴 순 없소. 무릇 대간의 힘이 너무 커져서 왕과 대신의 일을 너무 방해해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대간의 힘이 너무 약해진다면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들이 날뛰는 걸 누가 제어하란 말이오. 라며 대간을 보호해줍니다.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대간이지만 대의를 생각했을 땐 꼭 필요한 직책이라 생각해 직접 보호해준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태종 시대에 일어난 정치, 행정 사건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태종은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후 정종을 왕위에 올리자마자 한양에서 개경으로 수도를 옮겼죠. 그러자 개경을 너무 싫어했던 태종은 자꾸 밖으로 행차를 나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막상 개경에 살다 보니 2차 왕자의 난도 일어나고 별로 좋을 게 없었는지 왕위에 오른 태종은 다시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여 수도를 옮기고자 하는데 대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읍으로는 무학이 제일이옵니다, 전하. 맞습니다. 도읍으로는 무학이 으뜸이옵니다. 아니 그렇게 무학을 좋아하는 자들이 어째서 저번 천도 때 태상왕 전하께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자 할 땐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었던 거요. 태조 시절 천도를 할 땐 정도전이 실세라 신하들이 정도전 의견에 모두 따랐던 반면 지금의 실세는 하륜이기에 하륜의 말이 다 맞다고 한 거였죠. 그렇게 신하들의 의견은 무학으로 가자는 거였지만 내심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던 태종은 뜻밖의 방법으로 결정을 하는데요. 점을 쳐서 결정하자. 그렇게 동전 던지기로 점을 친 결과 한양이 선택되어 조선은 다시 한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석이 세자로 살았고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도 했던 경복궁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태종은 자기가 거쳐야 할 새 궁을 짓게 했는데 이 궁궐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또한 태종은 유학자 출신이라 그런지 태조, 정종과 다르게
불교를 엄청 탄압했는데요. 당시 불교는 고려 말 악의 축이라 여겨지며 조선이 건국된 후엔 계속해서 탄압의 대상이었는데 태조와 정종은 어느 정도 불심이 있는지라 불교 탄압을 그리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학자 태종은 다르죠. 당시 불교 사찰이 소유한 토지는 약 10만 결 정도로 조선 전체 토지의 8분의 1이나 됐는데 태종은 이 중 6만 결을 몰수해버리고 사찰에 소속된 노비 8만 명을 국가에 소속된 관노비로 바꿔버렸으며 사찰도 242개만 남기고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또한 태종은 도첩제라는 제도도 시행했는데 도첩제는 승려가 되려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제도로 백성들이 마음대로 승려가 될 수 없게 해 승려의 숫자를 통제하려 한 거죠. 태종이 실시한 재밌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태조실록을 편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사관들은 반대를 하고 나섰는데요. 하류는 태조대왕의 실록 편찬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라. 아니되옵니다 전하. 실록은 본디 3대 후에 편찬해야 하옵니다. 아직 태조대왕의 신하였던 자들이 궁궐에 가득한데 이들이 실록을 편찬하면 후대의 일을 어찌 생각하겠사옵니까? 관련자들이 다 죽고 난 뒤에 편찬 작업을 시작하면 기록된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판별하겠소? 헛소리 말고 당장 편찬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시오. 그렇게 태조가 죽은 뒤 1년밖에 안 돼서 편찬하기 시작한 태조실록은 4년 만에 15권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태종은 국방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정책을 폈습니다. 아직 왜구의 약탈이 많이 벌어지던 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병선을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는데요. 또한 태종이 지방을 순찰하던 중 거북선을 봤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 거북선이 훗날 이순신이 사용한 거북선과 같은 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비슷한 용도였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북쪽의 여진족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주며 여진족 길들이기에 나섰고 혹시 모를 명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국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는데요. 사병 혁파를 통해 군사력을 중앙에 집중시킨 태종은 묵과제도를 정착시키고 정도전이 개발한 진법 훈련도 다시 시키는 등 국력을 강화했는데 이는 훗날 세종 시기에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됐죠. 태종은 백성과 관련된 정책도 많이 시행했습니다. 신문고 설치, 호패법 시행, 저화 유통 등이 그것인데요. 먼저 신문고 설치부터 알아볼까요? 신문고는 과거 송나라에서 시행됐던 비슷한 제도를 이름만 바꿔서 조선에 도입한 건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제도입니다. 마치 오늘날 국민청원 비슷하죠? 원래 신문고의 목적은 백성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왕이 직접 민심에 귀 기울이겠다는 애민 정신을 보여줌과 동시에 관리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온갖 사소한 일에 남발하고 이 제도를 역으로 이용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는 등의 폐단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신문고를 두드리는데 계속해서 제한을 두었는데요. 게다가 훗날 백성이 수령을 고발하지 못하게 하는 등 더욱 엄격한 제약이 가해지자 결국 백성은 신문고를 두드리지도 않고 양반들끼리만 두드리게 되면서 연산군 때에 가서는 신문고 제도가 별 쓸모없다고 판단돼 폐기하게 됩니다. 태종은 또한 호패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호패법이란 16세 이상의 남성에게 신분, 거주지 등이 쓰여진 호패를 착용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 남자 백성의 숫자를 수월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태종의 의도는 바로 이 성인 남성에게 철저히 세금을 걷어 나라의 재정을 늘리고 또 군역도 지게 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왕의 입장이고 백성 입장에서는 호패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반면 지워진 의무만 늘어나게 되니 당연히 싫어했겠죠. 그렇게 백성의 심한 반발을 견디며 계속 시행되던 호패법이었으나 1416년에 가뭄이 심해지자 가뭄이 심해 백성의 고통이 말이 아니오. 어디 백성의 짐을 덜어줄 좋은 의견 없는가? 호패법을 폐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호패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확충과 군사력 증강은 미비한 반면 백성들의 반발이 극심하니 이 기회에 호패법을 폐지해 백성을 달래는 게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렇구려. 그럼 오늘부터 호패법을 폐지하도록 합시다. 라고 하여 호패법이 폐지됩니다.
태종은 종이 지폐인 저화 유통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상업을 천시하는 유교 국가였지만 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상업이 발달하고 세금을 걷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유통된 저화는 관리에게 월급을 줄 때나 관청에서 물건을 살 때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저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물물교환으로 거래를 해왔던 백성들은 화폐의 가치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화 유통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태종은 불교 탄압, 호패법 시행, 저화 유통 등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정책을 여러 시행한 걸 알 수 있죠. 세금 걷는데 혈안이 된 태종은 또 하나의 법을 만드는데요. 이때까지 여자 노비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가 누구든 어머니를 따라 노비가 되어야 했는데 태종은 반대로 여자 노비가 낳은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노비 종부법을 시행합니다. 당시 일반 백성과 양반들이 여자 노비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많았으니 이렇게 되면 세금 안 내는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고 세금 내는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한편 당시까지만 해도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태종은 자기 입장에선 서자였던 이방석에게 세자 자리를 빼앗겼던 게 어찌나 억울했던지 서울차대법을 실시해 첩의 자식들은 관직에 나가는데 제한을 두었는데요. 심지어 서울은 높고 중요한 관직에 오를 수 없다 라고 아예 못 박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봤듯 태종은 왕권에 위협이 되는 세력을 제거하고 또한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정책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국가 재정을 늘려서 나라의 기틀을 튼실하게 잡아놨는데요. 태종이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나라의 기틀을 잡는 데 애썼던 이유는 바로 후계자가 이 왕위를 잘 이어받아서 조선을 더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은 자기가 도맡아서 다 했으니 다음 왕은 이제 마음껏 자기 뜻을 펼치며 조선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이런 태종의 생각과 달리 세자 양녕대군은 자꾸만 탈선을 하며 태종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요. 다음 편에선 이 양녕대군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